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도시락도 김밥도 그리고 떡볶이도 줄줄이 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더 내야 하는 소비자는 물론 돈을 더 받게 되는 가게 주인도 표정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부가 고민해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각 신문의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차업계, 자동차 업계를 말합니다. 집단 반발, 인건비 1조 폭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최저임금 비상 이렇게 돼 있으면서 내년 완성차만 7천억 원 부담이다. 연봉 6천만 원을 넘는데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업계에서는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자, 다음은 조선일보로 가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군요. 한미 방위비 충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국 일각에서는 미국 감축론을 거론하고 있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 세계 경찰 더는 못한다. 더는 우리가 돈 부담하면서 이런 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3일째 분담금 인상 압박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요. 미국 요구 수용 불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50%를 갑자기 올려달라는 거 요구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 날짜도 못 잡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중단됐다. 이런 소식이군요. 자,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김용균법 국회 통과 어제 어렵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자 김용균 어머니 아들 동료를 꼭 안았다 하면서 여기 사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법 그거에 대한 기쁨의 표현이겠죠. 여야 산안법 개정안 극적 타결했습니다. 찬성 165 반대 1명 165대 1로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김용균법 처리, 방금 전해드렸죠? 김용균법 처리,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의 출석 막교환됐다. 빈손면한 국회다. 이렇게 한국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여야 막판 쟁점 극적 타결, 문재인 대통령 조수석 출석하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시가 협상에 물꼬를 텄다. 그리고요, 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됐고 31일 국회 운영위가 열리면서 여기에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게 됩니다. 어렵게 막교환이 어제 이루어졌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의 패널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김창룡 인지대 교수, 이수희 변호사, 한민수 동국대 교민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자 신문 기사의 핵심을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사청탁, 그리고 확인된 밀수 의혹, 호구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고요. 한유총이 이긴 건가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1시간 동안의 신문 브리핑 출발해 보겠는데요. 어제 국회 타결된 사항부터 좀 전해보겠습니다.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김용균법 통과 위에 조국 국회 출석하라. 어제 이 지시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국회 여야 타협의 물꼬가 텄습니다. 여기 내용 자세히 보죠. 한병도 정무수석입니다. 법안 처리 진척 없다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자 문재인 대통령 내 뜻을 국회에 전하라 지시하면서 조국은 국회에 출석하라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현직 민정수석 운영위엔 첫 출석하는 사례가 되겠고요.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쪽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엔 묵비권을 쓰지 않을 것이다.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관련 내용 하나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에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 어제도 지지율 조사 결과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부정평가가 50%를 처음 넘어섰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요. 긍정평가는 3.3%포인트 내려서 43.8%가 돼서 지금 부정평가가 앞선 상황인데 오차 범위를 벌어진 부정평가가 더 커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혹시 이런 지지율 상황도 좀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요. 우선 먼저 여기서 어제 국회 상황 그리고 청와대 발표 내용 영상으로 좀 보고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면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가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병도 정무수석으로부터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참석과 김용균법 처리가 맞물려 있어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감반 관련 수사가 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나 제2의 김용균,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아들한테 고기를 조금 더 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으니까 저희가 더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국민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조그만 힘이라도 제가 도움이 된다면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아들이 바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크게 마음을 다 가지셔가지고 예. 이렇게 내들을 길 수 있게 활동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유, 별 말씀요. 네, 윤경호 의원님. 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아마 이제 물꼬를 텄다고 지금 다 언론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의 출석을 지시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국민 여론이 그만큼 안 좋다는 걸 읽은 것 같습니다. 예. 한병도 정무수석의 보고라는 게 예. 국회 지금 법 진척사항 전혀 없습니다. 예. 이것도 있겠지만 지금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나왔듯이 국민 여론이 결코 달갑지 않습니다. 예, 이 얘기를 정확히 전달한 게 아닌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크리스마스 바로 전 휴일을 포함해서 4일간의 휴식을 취했죠. 예. 대통령의 휴식이라는 게 그냥 칩거가 아니고 당연히 국민 여론을 비공식적으로 점검하지 않았겠습니까? 전 그거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을 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나흘 동안의 그 휴가 동안의 여론을 체크하고 이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다. 당연히 그랬겠죠. 결과적으로는 조국 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의 국회 출석 지시로 인해서 막혀있던 여러 가지가 좀 풀렸어요. 그렇죠. 일단 국회 지금 앵커 얘기하셨습니다만 산업안전법 개정안 통과가 됐고요.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으로 처리가 됐고 무엇보다 김상환 대법관 임명동의안도 그렇죠. 다른 여러 현안들이 있었는데 어제 일괄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채용비리 국정조사 본회의 합의 이것만 지금 뒤로 미뤄졌는데 어찌됐든 정치가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제가 보기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시중의 여론이 얼마나 안 좋게 돌아가고 있는지 사실 조국 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다 이건 지금 민정수석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운영과 관련된 일인데 그걸 마치 제3자의 일인 양 나는 뒤로 쏙 빠져 있고 항상 대변인이 나서서 건별로 해명하기에 급급하고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도 환경부 산하기관 관련자에 대한 문건 이런 거는 사실 그게 이 전 정부가 만들었던 블랙리스트, 물론 블랙리스트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달라진 게 별로 없다 이런 느낌을 국민이 가지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또 그걸 납득을 시켜야지 예, 예. 국면을 지금 넘어설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더 오히려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 그 점을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직시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관련 내용 하나 좀 더 보고 내용 이어가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요. 조국 민정수석의 발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매일경제 레이더비 보도에 따르면 이런 말이 있군요.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밝혔다는 내용이 지금 보도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추스리고 있다. 이런 내용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창룡 교수님. 자, 지금 여야 이제 합의대로 31일 조국 수석이 국회에 출석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 답변을 내놓아야 될 텐데, 자, 지금 조국 수석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예.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사용하지 않겠다. 그 얘기는 사실관계는 예. 분명히 얘기하되 예. 정치적인 공세라든가 이런 것에 예. 대해서는 최대한 말을 자제하겠다. 저는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요. 예. 여기 이번에 이렇게 보면 예. 사실은 여야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 결렬이 됐을 때는 사실은 여당 책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도 이 법 통과의 절박함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죠. 또 아까 얘기하다시피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이런 예. 어떻게 보면 절박한 현실에서 예. 물꼬를 터주기 위한 용단을 예. 내린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예. 아마 여기에는 이 여야 합치라는 예. 이런 정신도 있고 예. 개혁의 핵심은 법과 제도의 정비입니다. 그러니까 법과 제도를 정비하지 않고는 예. 개혁을 내세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예. 집권 3년 차를 눈앞에 두고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예. 사실은 이번에 어렵게 민정수석이 처음으로 이런 국회에 나와서 예. 이런 얘기를 하지만 예. 그런 것을 감수하고라도 어떻게 보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주는 예. 그런 모습을 갖춘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화면에 이제 조국 수석의 이제 또 다른 생각을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의 최고 책임자로서 포괄적 책임은 당연히 감수하겠다. 이런 말로 언론을 통해서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조국 생각 31일 국회 출석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에 들어가겠죠. 아마 예상 질문도 생각을 할 테고 예상 답변도 준비할 겁니다.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제 예. 뭐 야당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예. 정의당도 이 지금 특별감찰 그 민정수석실의 예. 이 사안에 대해서 중대하게 생각을 하고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아마 이제 총 공세로 나올 텐데 예. 이제 조국 수석이 뭐 이런 건 보고받은 바가 없다든가 김태우 수사관의 그거는 개인의 일탈행위라든가 예. 그런 그 논조로만 예. 계속 계속 방어를 할 때 그것이 그 이제 생방송으로 지금 저 중계가 될 거 아닙니까? 예. 국민들의 화를 돋울지 아니면은 뭐 해명이 설득력 있다고 받아들여질지 그거는 그 30일 진행되는 걸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모습이 책임을 회피하는 듯이 보이면 그 이후에는 사퇴하라는 그 압력이 훨씬 세질 거라고 보이고 그러면은 청와대도 훨씬 더 부담스러워질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조국 수석은 언론 통해서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31일 날도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들이 그 의미를 담을지 아마 소개가 될 텐데요. 자, 이 관련해서 아까 잠시 봤던 대통령 지지율 기사를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아까 부정평가가 50%를 넘었다. 이 부분이 사실은 글쎄요. 일각에서는 지지율은 그냥 숫자에 불과한 거 아니냐. 너무 민감할 필요 없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그래도 부정평가가 절반을 넘었다라는 부분을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리고 공교롭게 이런 지지율 결과가 나온 날 대통령이 전격적인 지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둘 사이의 연관관계가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미수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연관관계가 있죠. 예. 그리고 지금 뭐 제가 개인적으로 취재를 해본 예. 바도 청와대에서도 예. 지금 특히 20, 30대, 20대의 지지율 위반이라고 할까요? 뭐 부정층으로 돌아서는 게 높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 마련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른바 2030이면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강한 지지한 지지층이라고 할 수 층인데요. 있죠. 강한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이 지지층 최근의 추세가 계속 예. 하락 추세인데 그 중에서도 물론 중도층도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지고 예. 호남 여성 다 빠지고 있는데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 여론조사 전문가 기관 중에서 주목해서 보는 거는 강한 지지층 지난 대선 때
강한 지지층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를 예. 여당도 그렇고 공감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보는 거는 또 근데 이 빠진 층들이 대통령이 70%에서 지금 40%로 내려앉았습니까? 20% 넘게 빠졌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예. 야당으로 가진 않아요. 특히 뭐 자유한국당은 뭐 약간 상승세는 있습니다. 가지 않고 예. 부동층에 머무른다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예. 그러면 그거는 이른바 스윙 컨서버티브라고 해서 예. 보수층에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층이죠. 예. 그건 한 25% 정도 보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당이나 대통령이나 뭐 청와대 입장에서는 뭐 새로운 정책이랄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이번 이 김용규법 통과, 예. 민생 입법 통과를 위한 조국 수석 지시한 거는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또 국민들에게 받아들이는 거, 예. 그에 따라서 또 나갔던 지지층이 예.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대통령이 1987년 직선제 이후로 예. 민정수석이 국회에 나간 것이 한 5번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건 다 이제 국정감사 기간의 그렇죠. 증인이었습니다.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채택돼서 나간 지금 겁니다. 문 대통령도 3번이나 갔었죠. 예. 그런데 이처럼 운영이 자체에 간 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상당히 결단이 필요했는데 예. 저는 이 대목에서 자유한국당의 예. 어떤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된 거냐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유치원 3법이나 이 김용규법 같은 예. 경우는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인데 예. 이거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럼 또 국민들이 볼 겁니다. 과연 특히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예. 조국 수석은 어찌됐든 피고발인 신분이에요. 그리고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예. 검찰, 경찰 모든 사정기관을 통과하는 예. 자리입니다. 근데 국회 가서 야당 의원들이 할 때 본인의 입장을 내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또 혹시라도 또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예. 정치 공세뿐만 아니고 예. 수사기관으로서 또 야당은 그럴 겁니다. 무슨 얘기했을 때 또 가이드라인 주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논란도 있기 때문에 예. 물론 뭐 조국 수석이 나와서 자기 본인 책임을 진다고 예. 했으니 설명하는 건 맞습니다. 예. 맞는데 이것도 적절한 민생입법과 연계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겪었지만 결국은 대통령의 결심에 의해서 대치 국면이 해소된 부분, 이 부분은 반드시 좀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청와대 특감반 파문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어제 대검 감찰본부가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김태우 건설업자의 특감반 보내달라 인사청탁 그리면서 해임 청구를 했습니다. 어제 감찰본부가 발표한 내용 여기 좀 소개되어 있는데요. 좀 하나하나 보죠. 일단 여기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실 사무관 임용을 시도했다. 한 4가지 정도인데 그 첫 번째가 이렇고요.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골프 등 향응 수수. 세 번째는 건설업자 최모 씨에 대한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 부당 개입 시도. 그리고 네 번째는 특별감찰반 재직 등 수집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내용. 이렇게 4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김태우 쪽 변호사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어서 향후 법적 다툼이 이어질 듯하다. 이런 분위기가 좀 전해지고 있고요. 자, 일단 해임 청구로 어제 최종 결론을 감찰본부가 내렸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네. 어제 사실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해임 청구. 사실 해임보다는 그 상위 중징계가 파면이 있거든요. 근데 파면이 아닌 해임 청구 정도로 일단 결론을 지은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거를 이제 뇌물로 보지를 않고 그냥 비위 이렇게 뭐 비위. 징계 절차라는 게 뭐 징계에서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이미 고발이 되었기 때문에 청와대로부터 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제 형사 고발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거가 이제 뇌물죄 정도로 의율할 수 있다 그러면 파면이죠, 그거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는 뇌물죄로 의율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다. 그 문제가 있다고 본 것 같아요. 한계가 있다고 본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비위 정도로 이렇게 이제 용어를 쓰지 않았나 싶은데 뭐 이게 이제 그 직에서 물러나는 거는 같지만 뭐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는 이제 그 차이가 있죠. 그리고 저는 김태우 수사관이 뭐 저 징계 결정이 이제 확정이 되면 행정소송까지도 하면서 다투지 않을까라는 이제 예측을 하게 그러면 됩니다. 법정에서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예. 어제 이 그 검찰의 예. 그 징계된 피의 사실에 대한 그 발표는 다들 예상했던 거죠.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고 봤고, 다만 이제 판단의 문제에 있어서 예. 이제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김태우 수사관 측 예. 변호사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이 보면은 이게 좀 그 딜레마인데 예. 이 김태우 수사관이 단순한 검찰의 수사관이 아니라 예. 그 첩보라든가 이런 활동을 그렇죠. 하고 다니는 특감반원이었단 예.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소위 말한 정보원들을 만나고 다녀야 예. 되는데 그 정보원들이 석동현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예. 국밥집에서 만날 만한 정보원도 있고 또 이런 골프를 치면서 들어야 예. 되는 정보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서 나오는 그 업무의 특성상 예. 김태우 수사관의 이런 골프라든가 이런 것이 그래서 저는 뇌물로 안 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후에 법적인 그 쟁송에서의 끝을 봐야지 좀 더 밝혀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모든 걸 떠나서 이런 비의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 김태우 수사관이 얘기하는 예. 내가 이런 활동을 예. 했다, 이런 민간인 사찰을 예. 했다라는 그 주장이 예. 허위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는 알겠습니다.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제 조사 결과 내용 중에는요, 이미 알려진 내용도 있지만 새롭게 등장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경향신문이 제목으로 단 건설업자의 특감반을 보내달라 인사청탁을 했다는 이 부분은 어제 발표를 통해서 새롭게 나온 내용이거든요. 관련 기사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일보입니다.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어제 감찰본부의 발표 내용대로는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김태우로부터 건설업자로 인사청탁이 들어갔습니다. 건설업자 최모 씨입니다. 그리고 이 최모 씨가 김태우 수사관의 인사청탁을 제3자인 누군가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3자가 민간이라고 합니다. 민간인.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김태우 수사관은 청와대에 다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본인이 희망한 대로. 그렇다면 청와대 인사청탁 의혹, 이게 또 불거지게 되는 게 아닌가. 지금 기사는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내용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이렇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건설업자 최모 씨에게 특감반 파견 도와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요, 이 최모 씨는 어떤 민간인에게 김태우 수사관의 인사 정보를 전달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발표 내용은. 그런데 어제 감찰본부는요, 청 인사 개입 여부는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은 청와대 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뭔가 다시 의혹이 불거진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윤경호 위원님, 뭔가 상황이 묘합니다. 예, 이 기사의 행간에 예. 숨어있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예. 바로 조국 수석입니다. 그러니까 건설업자라는 최모 씨와 예. 조국 수석이 부산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에 선후배지간이라는 거죠. 예. 그 김태우 수사관이 그 건설업자를 활용해서 그 건설업자의 뒤에 있는 민간인 제3자 예. 이 두 사람이 예. 조국 수석과 개인적인 친분과 개인적인 관계가 두텁다라는 게 아마 행간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청와대나 조국 수석은 그런 두통한 게 없다라고 일단 부인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이 이제 31일 국회 운영위에 예. 가서 객관적으로 그때 이런 내용에 대한 질의가 있겠군요. 당연히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겠죠. 예. 조국 수석이 이런 건설업자나 아니면 이 숨어있는 제3자 민간인으로부터 김태우 수석관과 같은 실무 일을 할 사람들을 추천을 받았는지 예. 또는 추천을 넘어서 예. 무슨 이 신원에 대한 예. 확인을 받았는지 이런 건 알 수 없는 거죠. 예. 저는 이 김태우 수사관 사건에서 예. 어저께 대검에서 해임 징계 청구를 했지 않았습니까? 저는 김태우 수사관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 직무 중에 취득한 정보, 이게 첩보가 됐든 예. 아니면 본인이 만들었던 기한 서류가 됐든 예. 그런 것들을 언론과 야당과 또 특정한 세력에 좀 흘리고 다니는, 전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예. 김태우 수사관이 이미 민간인 신분으로 본인이 사표를 던지고 예. 민간인 신분으로 변신을 했다면 예. 그건 별개의 문제죠. 예.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러나 어저께 대검 소속으로 징계 대상인 예.
공무원이 예. 그런 행동을 하고 다니는 그 자체가 저는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청와대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게 과거에도 보면 호가호위 할 수 있는 가장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심각한 자리가 청와대지 않습니까? 제가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합니다라고 하는 사람 보기 힘듭니다. 청와대에서 일합니다라고 다 얘기를 해요. 파견 나가 있는 일개 행정관,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김태우 수사관은 지금 6급 주사 신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무관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위에 수석과 비서실장까지도 청와대에서 일한다라는 그 한마디만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위세를 부릴 수가 있는 그런 게 이 촛불 뭐 아니면 뭐 민심 뭐 이런 것들로 뭔가 좀 맑아졌을 거라고 생각한 문재인 정부조차도 똑같구나라는 게 지금 아마 국민 여론의 이 실망감이 아마 거기에 반영이 돼 있지 않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김찬현 교수님, 어제 감찰본부의 발표 내용대로 이제 새로운 의혹이 하나 나온 건데 이른바 이제 인사청탁입니다. 그런데 어제 감찰본부는 수사 의뢰를 하지는 않았어요. 이 정도 인사청탁이라면 이거는 뭔가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데 민간인한테 결국은 간 거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았다 이런 설명인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건 수사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일부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 대검의 감찰 결과만 가지고 저는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또 조국 수석과 이 컨설업자 최 씨가 어떤 관계인지 그건 어떤 모르는 청탁이 겁니다. 있는 전혀 모르는 그거는 사안이기 아직 때문에 거기까지 간 사항은 아닙니다.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되고 지금 수사관 김 씨가 인사청탁을 의뢰했다는 것은 밝혀졌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 부정청탁 금지법에 해당됩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실행됐든 안 됐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자신이 인사청탁을 의사 표시만 했어도 이것은 부정청탁 금지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분명히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3자인 또 민간인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부분도 굉장히 글쎄요. 이게 좀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데. 지금. 민간인이라면 이제 로비스트가 되는데 부정청탁 금지법은 일반 민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이런 공무원과 또 이게 민간인을 통해서 직접 또 다른 공무원에게 전달됐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이 수사관 김 씨가 아무리 직무상의 특성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미 자신의 잘못이 대검 감찰 결과로 한두 개가 아니라 이렇게 곳곳에서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고 또 현직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리 자신이 정당한 주장을 하더라도 이건 스스로의 정당성을 허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감찰본부가 당연히 비위다 그러면서 이 중징계 결정에 여러 큰 이유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요. 근데 지금 사실은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새롭게 나온 인사청탁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이상한 것이 공무원이 민간인인 건설업자한테 청와대 근무 인사청탁을 한다는 거. 이거를 한미숙 교수께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게 김 수사관 입장에서는 뭐 청탁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했죠. 근데 홍보해달라고 했다는데 그건 좀 상식적으로 선뜻 받아줄 수 없는 게 프로필을 보냈어요. 쉽게 말하면 이력서를 보내준 거죠. 최 씨한테. 최 씨가 또 민간인한테 보냈고 저는 이 과정이 지금 검찰 수사가 두 군데에서 있지 않습니까? 수원지검과 동부지검이 있는데 이건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통상적인 인사청탁이라면은 본인이 공무원일 거면 상위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게 통상적인 사람인데 이거는 공직에 관한 내용을 민간인한테 청탁을 했다. 그래서 이게 그 건설업사 최 씨와 과연 이 특감반원 지금 전직이지만 김 수사관 간의 관계가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보도에 보면은 나이 차이는 있지만 특감반원 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대단히 위세를 부리는 자리입니다. 근데 민간 건설업자인 최 씨한테는 대단히 깍듯하게 하는 게 보도됐어요. 그리고 그 최 씨의 사건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게 최초로 이 일이 터지게 된 게 최 씨의 사건을 알아보러 경찰에 갔다가 그게 적발되면서 모든 비위들이 나오고 그 지점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특감반은 전원이 원대 복귀도 되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김 수사관이 예전 관행대로 정보도 수집하고 첩보도 수집하고 동향 보고도 하는 것들이 이번 대검의 감찰 보고를 보면 내용을 보면은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짚어줘야 될 것이 과연 그러면 박용호 뭐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장 건도 있었지만 그거 본인이 검찰에 있을 때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마치
또 민간인도 아닌데 민간인을 본 것처럼 한번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예. 언론에 바로 잡히긴 했습니다만은 이른바 이게 보면은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는 예. 뭐 검찰이 했던 걸 들고 왔으니 불순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과연 김 수사관이 예. 가지고 온 첩보나 동향 보고서들이 예. 신뢰성이 얼마나 있는지, 진실은 얼마나 담겼는지. 예. 그러다 보면은 두 번째는 예. 그러면 김 수사관은 이른바 양심적 내부 고발자인가? 이 대목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적 내부 고발자라면은 그 주장이나 예. 폭로나 이런 것들 신뢰성이 높아지겠죠. 근데 지금 비위가 한두 건도 아닙니다. 예. 본인은 뭐 반박하고 있습니다만 예. 객관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는 정황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사실적으로. 그렇다면 이 신뢰도가 깨지면은 우리가 지금 당장 뭐 폭로되고 보도되고 야당의 주장을 예.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예. 조금 차분하게 상식적인 선에서 예. 밝히고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어차피 조국 수석이 국회 간다고 하니까 예. 거기서 나오는 밝혀지는 것들도 좀 꼼꼼히 살펴보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께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예. 특감반원 전체를 원대에 복귀를 시켰다. 이게 언론에 예.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왜 그랬느냐. 이런 건 전무후무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처음에 시원하게 얘기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뭐 근무 시간 중에 예. 골프를 쳤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확인해주는 차원에서의 답변들이 있었던 거죠. 청와대가. 그러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예. 지금 그러면은 이제 김태우 수사관의 경우에 그 민간이, 그러니까 지금 최 씨의 경우에, 건설업자 최 씨의 경우에는 조국 수석하고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거죠. 이제 이 그 건설업자 최 씨가 더 예. 선배라는데 뭐 동문이라 그래서 다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지만 예. 이 김태우 수사관이 뭐 이 김태우 수사관 주장에 의하면 좀 좋게 얘기해달라라는 의미였다라고 하는데 여하튼 그런 인사와 관련된 얘기를 파견 근무와 관련된 얘기를 예. 최 씨한테 말을 부탁할 정도면 예. 정말 그러니까 그 뭐 동문회라든가 이런 활동을 전혀 안 하던 사람이었을까라는 저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김태우 수사관도 뭔가 그 끈이라 있다고 생각을 예. 하니까 얘기를 했겠죠. 예. 어떤 그렇게 추측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민간인이지만 예. 이 건설업자 최 씨가 또 다른 민간인한테 프로필을 넘겼을 때는 예. 그 민간인은 그냥 민간인이 아니라 굉장히 그 인맥이 좋은 사람이라는 그렇겠죠. 거죠. 그 인맥이라는 거는 파견 근무를 시켜줄 수 있는 사람들, 그걸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인맥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대상은 누굴까요? 청와대가 아니면은 예. 검찰 쪽이겠죠. 파견 근무를 결정하는 거는 검찰 아니면 청와대일 테니까. 그러면 그 두 곳에 이런 얘기를 건넬 수 있는 그 민간인이라면 예. 뒤에 누군가가 그 사람도 끈이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은 예. 뭐 수사가 됐든 예. 이번에 뭐 그 운영위에서 조국 수석이 온다고 하니까 예. 거기에서 이제 국회에서든 좀 밝혀져야 할 부분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 민간인이 도대체 누군지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어제 감찰본부 발표를 통해서 새롭게 알려진 내용인데 조사는 딱 거기까지만 이루어지고 멈춘 듯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좀 궁금증이 커지고 의혹만 더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향후 진척사항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 관련 기사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 보시죠. 국민일보입니다. 사실로 드러난 한진그룹 세모녀 밀수 의혹. 그동안 의혹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는데 당국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천세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명품 등 7억여 원 허위 신고 혐의입니다.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명품, 생활용품, 과일 등 260회 밀수입, 이명희, 조연아, 조현민 기소 의견 송치 같은 내용 전하고 있고요. 관세가 2억인데 회사가 대신 납부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개인이 쓰는 물건들을 들여왔는데요. 대한항공 법인도 검찰 송치, 세관 직원 2명은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일단 의혹이 이제 확인이 된 셈입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점은요. 7년입니다. 어떻게 7년 동안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런 일이 지속될 수 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 떨치기가 어렵습니다.
조양호 회장 가족이잖아요. 예. 두 딸 그리고 부인, 본인 조양호 회장. 예. 사실 어저께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제가 저녁에 개인적인 자리에서 제가 만난 분의 반응이 아직도 안 끝났어요. 아직도 안 끝났어. 아직도 안 끝났다. 예, 아직도 안 끝났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금 밀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잖아요. 그 이전에는 탈세로 아마 국세청이 나섰던 전례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횡령 가지고도 있었던 것 같고 최초의 갑질 뭐 이렇게 됐었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면 사실 조 씨 일가들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직원들과의 관계도 그건 뭐 업무 때문에 맺어진 계약 관계인데 그걸 마치 신분 때문에 맺어진 상하 관계인 양 하다가 욕설을 퍼붓고 발단은 거기서 시작이 그렇습니다. 됐었습니다. 갑질을 하고 이거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본인이 필요해서 가져온 개인적인 물품을 대한항공이라는 항공회사에 이를테면 관세를 뭐 좀 덜 낼 수도 있고 또는 빨리 통관할 수 있는 창구를 통해서 가져와서 자기 걸로 썼단 말이죠.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응당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분명히 받긴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조 씨 일가에 대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 중에 하나 딱 지적을 해야 될 수 있는 것은 공권력의 과잉 남용, 공권력의 과잉 행사라는 것도 좀 측면이 있지 않느냐. 어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안 끝났어라고 하는 게 일반 시각이 좀 있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벌을 받는 건 분명히 받아야 될 겁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러나 찔끔찔끔 이것도 찔러보고 저것도 찔러보고라는 식의 인상을 준다면 그럼 이른바 나올 때까지 이 잡듯이 뒤진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그런 식의 공권력의 행사가 지금 되고 있다고 만약에 비춰진다면 그건 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창현 교수께서는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재벌을 뭐 나올 때까지 두들겨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수사를 보면 이 재벌에만 가면 수사는 길어지고 처벌은 어려워지는데요. 검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1도 2부 3백이라고 해가지고 수사를 해보면 첫 번째 일단 공무원들은 도망부터 가고 1도, 2부는 오면 부인을 계속하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백을 쓴다 이런데 공무원들은 그런 유형이지만 제가 봤을 때 재벌은 1, 2, 3이 전부 다 백입니다. 처음에 이 법조 인맥을 동원하고 또 법조 항맥을 동원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돈맥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 수사가 자꾸 길어지는 것입니다. 못 찾은 것이 아니라 너무 많아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보면 조정을 할까. 그래서 아직까지도 안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장관도 처벌하고 대통령도 처벌하는데 재벌에만 가면 법이 휘청휘청되는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법의 형평성에 벗어나는 사실은 한진그룹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국세청이라든가 관세청이라든가 검찰에서 많은 수사를 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느냐 할 정도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뿌리가 깊다 이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렇죠. 자, 아무튼 7년 동안 저렇게 개인용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시시콜콜한 물건들도 들여온 것 같아요. 이 수백 개에 걸쳐서. 이런 일이 7년 동안 벌어질 수 있었다는 부분도 좀 놀랍기는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금 우리에게 뭐 교훈일까요? 아니면 기쁨일까요? 그런 느낌을 주는 기사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170kg 썰매 끌고 54일 만에 나홀로 남극 횡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나홀로입니다. 나홀로. 여기 보시면 인류 최초로 단독 남극 횡단에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콜린 오브레디라는 미국인 탐험가입니다. 사실 이 정도면요. 어떤 대원들과 함께 하는 게 통상인데 혼자서 이 남극 횡단이라는 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톡을 통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한의 추위 속에서 홀로 외로움과 사투를 벌인 남성이 있습니다. 바로 33살의 미국인 탐험가 콜린 오브레디인데요. 세계 최초로 남극 단독 횡단에 성공했습니다. 보통 남극 횡단할 때 여러 명이 함께 도전하거나 보급품을 지원받는 등 도움을 받거든요. 그런데 아무 도움 없이 혼자 남극을 횡단한 건 오브레디가 처음입니다.
오브레디는 지난 11월 3일 세계에서 가장 추운 대륙인 남극의 론 빙붕에서 출발했는데요. 남극점을 지나 도착점까지 총 1,482km의 여정을 54일 만에 마쳤습니다. 하루에 12시간 넘게 걸었고요. 각종 장비를 실은 170kg에 달하는 썰매를 끌고 이동했습니다. 사실 오브레디는 지난 2008년 사고를 당했는데요. 태국 여행 도중 전신의 25%의 화상을 입었고 제대로 걷지 못할 수도 있을 거란 진단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오브레디는 절망하지 않았는데요. 거친 눈보라를 뚫고 한 발 한 발 내디뎠고 불가능해 보이던 걸 마침내 해냈습니다. 횡단을 마친 오브레디는 SNS에 이루기 전엔 무엇이든 항상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글을 남겼는데요. 꿈을 현실로 바꾸는 일에 도전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도전이라는 단 두 글자가 보여주는 힘이 얼마나 큰 건지 오브레디의 남극 횡단이 보여주네요.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네, 한민수 교수님. 어떻게 보면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탐험이었을 거예요. 혼자서 간다는 거. 굉장히 그렇죠. 어마어마한 그냥 악조건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악조건이겠죠. 근데 혼자서 저 큰 일을 해냈는데 저런 용기를 사실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도 어제 이분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기사들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전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이분이 화상을 입고 불굴의 의지로 혼자서 이렇게 이뤄낸 거예요. 뭐 몸 전체 한 25%의 화상을 입은 상태라 그래요. 그래서 이분 생각하면서 최근에 다시 우리 사회에 이렇게 본인을 알리고 있는 이찬호 병장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제대로 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K9 자주포 사고로 복무 시절에 얼굴에 상처를 많이 입었죠. 배우가 꿈이었는데 이 병장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본인이 이걸 이겨냈다면서 자전적 에세이를 쓰겠다. 그렇죠. 본인의 이야기를 책으로 썼습니다. 네, 과정을. 그래서 이분도 뭐 30대가 젊은데 이찬호 병장처럼 본인의 불행을 이겨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꿈과 희망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또 우리 사회가 좀 더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감동적이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요, 이른바 본인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합니다. 인터넷상에서 방송도, 1인 방송도 하고요, 어떤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 내용이 조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이렇게까지 하는가 싶은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요, 생각을 좀 바꿔서 이런 탐험에 한번 나서시면요, 바로 유명해집니다. 이런 탐험에 나서면요. 이런 용기와 탐험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상한가요, 제 말이? 굉장히 위험한데요. 위험합니까? 이 탐험이란 것은 목숨을 건 탐험입니다. 저는 이 자기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입니다. 너무 위험하다. 네, 너무 위험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오브레디 같은 경우는 아내의 이 응원이 굉장한 큰 도움이 됐다. 또 가족의 지원이 있었군요.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아내의 응원. 그러니까 아내와 합의가 된 데 떠나도 떠나라. 네 혼자 가지 마라. 그래서 이제 아내의 그런 후원과 지원을 받았다면 가서 이렇게 또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해서 성과를 내지만 사실 이렇게 성과를 못 내고 이름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모험에 뛰어들라는 말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너무 무모하게 뛰지 말고 그리고 꼭 가족의 동의와 지지를 받고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제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동아일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더는 호구 아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세계의 경찰,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 계속 있기를 원하면 돈을 더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 잠깐 더 보면요. 이라크 미군 기지 깜짝 방문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보상도 못 받으며 싸워줄 수 없다. 동맹국 무임승차를 강하게 또 비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인데 이런 걸 의식한 걸까요? 우리에게는 압박으로 들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어제 있었던 그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came to Al-Assad to share our eternal gratitude for everything you do to keep America safe, strong, and free. So we're not the suckers of the world. We're no longer the suckers, folks. And people aren't looking.
네. 윤경호 의원님. 한미 미국은 방위비 예, 더 이상 호구가 아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예,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이죠. 예. 트럼프식입니다. 예. 한미 방위비 분담금 예.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우리에게는 이게 굉장히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뉴스고요. 예. 5년 단위로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 난 기사에 보면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 그 5년 단위를 1년 단위로 쪼개자라고 아마 요구를 했다는 건데 그거는 뭘까요? 매년 올리겠다는 의도인가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협상의 기술에서 딜을 위해서 내놓은 카드일 것 같고요. 당초에는 네. 현재 우리가 부담하는 게 9,600억 원, 약 1조 원 가량인데 예. 이걸 2배 이를테면 2배 부담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예. 한때는 한 20% 정도만 인상되는 선으로 예. 의견이 좁혀졌다라고 예. 나왔습니다만 확인은 되지 않아요. 예. 요즘에 제가 이 밥 우드워드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쓴 피어, 공포라는 책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 주변의 참모들의 백악관 내에서의 일상을 너무나 샅샅이 자세히 그린 책인데요. 그게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예. 저희 매일경제신문의 장경덕 논설실장이 번역을 해서 최근에 전자책으로 나왔는데 예. 이 책을 읽어보면 정말 트럼프의 생각이 어떤지 그리고 이런 트럼프가 하는 서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미국이 더 이상 호구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예. 백악관 내 웨스트윙에서는 얼마나 더 직설적으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어떤지가 예.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찌 보면 모든 게 다 비즈니스 측면에서 예. 상대를 거의 좀 심하게 얘기하면 예. 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인에게 이득을 주면 친구, 이득을 그렇습니다. 안 주면 적이 되는 건가요? 뭐 재미있는 표현으로 트럼프는 주변에 세 부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이냐, 친구냐, 예.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예. 가족 아니면 하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글쎄요 좀 분류를 너무 단순하게 너무나 하는 건- 단순하게 하는 거죠. 예. 예. 뭐 그런 식의 사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지금 미국 대통령인데 예. 여러 가지 참 아쉽기도 합니다만 이 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지금 우리에게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그냥 웃으면서 넘길 수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민수 교수님. 예, 이 서커라는 표현을 우리식으로 호구로 해놓으니까 정말 알아듣기 편하게 예. 딱 와닿잖아요. 예. 근데 트럼프의 대통령의 이런 표현들이 결국 본인의 일기 임기가 끝나는 2021년 1월까지 예. 계속 미국의 고립주의로 나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근데 뭐 물론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할지도 모르겠어요. 예. 뭐 그런 얘기를 꺼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현재 국방수권법에 의해서 예. 2만 2천 명 정도 지금 한 2만 8천 되는데 예. 그 이하까지는 못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트럼프식의 고립주의가 결국은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미국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미국의 세계 전략이라는 게 모두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기본 바탕에는 자국의 이익이 들어 있습니다. 국익이 들어 있고, 뭐 우리의 주한미군도 마찬가지고, 예. 유럽의 나토도 마찬가지고, 예. 다 필요에 의해서 예. 정교하게 경찰 국가를 그냥 경찰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교한 전략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본인이 그러니까 예. 미국이 경찰이 된 이유는 미국의 어떤 이득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경찰을 자처한 거겠죠. 그렇게 보는 게 좀 더 타당하죠. 그런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고립주의로 가면서 예. 또 참모들 매티스 국방장관도 예. 내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고립주의로 가는데 이게 나중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끝까지 대통령을 할 것도 아니고 다시 뭐 민주당으로 정권이 가거나 하면은 다시 이게 돌아갈 텐데 예. 이때는 부메랑이 돼가지고 좀 더 미국 입장에서는 예. 이 동맹들의 관계가 이렇게 계속 삐그덕거리고 우리와도 마찬가지고 예. 안 좋아지는 것들이 짐이 될 수도 있는 시기가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뭐 제가 이런 얘기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듣지는 않겠지만 예. 그래 트럼프 대통령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낫지 않겠나. 혹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 단정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 예, 저는 좀 그 걱정이 되는 것이 예. 이게 이제 주한미군 부담금 문제, 이게 나중에는 이제 좀 감축 뭐 예. 이런 얘기까지도 이제 진전될 수 있다 예. 이런 이제 예측들도 나오는데 이런 사안이 결국 또 우리 남한에서 남남 갈등을 부추길까봐 저는 그것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한미군과 관련된 얘기가 자꾸 나오게 되면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예. 청와대에서 이런 중심을 잘 잡고 주한미군 감축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다. 그런 좀 기조를 확실하게 좀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패널 분들의 속 깊은 판단을 들어보겠습니다.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요. 한유총의 판정승인가? 지금 유치원 3법 관련해서 어제
국회에 어떤 합의가 있긴 있었는데 과연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 부분이다. 먼저 첫 번째 기사 준비했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유치원 3법 통과돼도 형사처벌은 2년 뒤에야 가능하다. 한국당을 제외하고 결국 패스트 트랙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 이름이 패스트, 빠르답니다. 빠른 과정으로 뭔가를 가겠다 어제 결정을 한 건데요. 근데 막상 내용은 그다지 빨라 보이지 않습니다. 본회의까지 가서 최종 처리가 되려면 최장 330일이 걸린답니다. 그리고 법안을 공포한 뒤 1년 뒤부터 적용이 되는 과정이라서 이건 패스트가 아니라 슬로우 트랙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이쪽에 있습니다. 멀고 먼 유치원 개혁 또 한유총이 이겼다. 국민일보는 이렇게 평가를 했군요. 여야 유치원 3법 끝내 합의 불발 330일 시간을 벌어 동력 상실 우려가 있다. 이제 패스트트랙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제가 기사를 소개하는 동안 네 분의 패널께서는 의견을 써주셨습니다. 한 분씩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김창현 교수님부터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언론은 현상적인 그대로 정확하게 보도했다고 봅니다. 한유총이 승리했다. 저는 겉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투명 사회로 가는 우리 사회가 좀 역행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지만 저는 올해가 유치원 비리나 부정을 다 드러내는 뭔가 새로운 것을 찾는 그러한 원년이 됐다. 그래서 투명 사회가 조금 지연된 것일 뿐이고 물론 패스트 트랙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슬로우 트랙이 돼서 처벌도 어려워지고 사실은 이제 선거가 가까워지면 이 제대로 지금처럼 그런 어떤 기조를 유지하겠느냐, 막강한 로비가 또 무산시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투명 사회로 기차는 간다. 이거 막을 수 없는 대세다. 우리 사회가 바른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런 이슈가 논의된 자체만으로도 최소한 평가를 할 만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윤경호 의원께서는 여론의 승리 이렇게 쓰셨네요. 한유총의 승리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용진 의원이 정말 어렵고 대단한 일을 한 거라고 봅니다. 박용진 의원의 문제제기 폭로가 여론을 환기시켰고 정부가 주는 돈이 지원금에서 보조금으로 성격이 바뀌었고요. 또 공공회계를 적용하도록 시행령을 바꿔서라도 변화가 있었고 무엇보다 이제 예산이나 원비를 전용을 했을 경우에 형사처벌 규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비록 2년 후에 처벌 가능하긴 하지만 세상에 어떤 일이든 제로에서 100까지 한 걸음에 내달라서 뛰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게 중간에 뭐 30, 40, 50을 거쳐서 당연히 가겠죠. 한유총이라는 이 이익 집단으로 대표되는 사립 유치원들의 사실은 저항이 엄청났는데 이게 어찌됐든 뭐 국민 여론이 조금씩 수렴이 되면서 이렇게라도 온 거는 우리 사회가 그래도 한 걸음 앞서간 거다. 저는 그런 점에서 형식적으로는 한유총이 승리한 것 같지만 이건 여론이 결국 승리한 거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윤고 의원님도 100% 만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진척된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네요. 자, 한민수 교수께서는 재벌보다 세다. 이렇게 쓰셨네요. 그러니까 두 분의 긍정적 평가에 비해서는 전 좀 부정적으로 봤는데요. 왜냐하면은 전 이번에 그 대통령이 조국 수석까지 나가라는 운영에 나가라는 결단까지 내려서 겨우겨우 통과시킨 이 김용균 씨 법이 있습니다. 이른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인데요. 그게 막판까지 계속 그 형량도 낮춰지고 뭐 처벌 규정이 낮춰지고 한 것들이 우리 뭐 다 압니다만은 이게 도급인 책임 강화 부분 처벌 규정이었거든요. 그게 대기업들 제가 표현을 재벌이라고 썼습니다만 이런 입김들 그다음에 어떤 입장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저기 여야 협상에서도 끝까지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 법은 무려 28년 만에 통과가 됐어요. 기업이 관련된 법은 그래도 통과가 됐다. 그랬는데 이 유치원 3법은 지금 이 쉽게 패스트트랙이 아니죠. 330일 여야 합의 없으면 온통이 330일 가야 됩니다. 말은 패스트인데 이거 내용을 보면 좀 슬로우라는 표현이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합니다. 이제 뭐 그 취지는 2012년에 이제 그 뭐 국회 선진화법 때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니까 딱 한 번 됐어요. 2016년 12월에 그 법도
사회적 참사 관련법이었는데요. 예. 336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는 이거 못하겠다고 자기들이 세게 밀던 외국인 예. 투자 촉진법도 중간에 다 먹거든요. 예. 근데 이게 보면은 이제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거는 또 박용진 의원이 한 그 법안의 원안도 아니거든요. 이게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입니다. 그렇죠. 중재안입니다. 그렇죠. 일단. 처벌 구정도 예. 좀 낮아졌고 예. 그다음에 1년간 유예 조항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1년 설사 이 중재안이 예. 통과되더라도 한 2년 정도 있어야 실효가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제가 뭐 부정적인 걸 꼭 강조하려는 건 아닌데 예. 특히 1년 뒤에가 총선 몇 달 전입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또 이게 정치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앵커도 아시겠습니다만 예. 이 유치원들이 얼마나 강하냐면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이 예. 뭐 이게 조항 하나 바꾸려고 하더라도 예. 대단히 항의 전화도 많이 받고 그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거든요. 예. 근데 총선 전에 과연 의원들이 이걸 그때 가서 물론 상정은 되겠지만은 예. 또 많은 논란과 난항이 예상되지 않나 예. 이렇게 뭐 예측해 봅니다. 중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우려하셨네요. 알겠습니다. 네, 뭐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수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게 중재안으로 의결됐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 그 차이가 예. 그러니까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거에는 예. 그 민주당, 한국당이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유치원을 운영하는데 예. 그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이 있고 예. 학부모가 부담하는 예. 돈이 있잖아요. 예, 예. 이거를 민주당 안은 이거를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거기서 횡령하는 그러니까 임의대로 쓰게 되면은 형사처벌을 예. 하자. 그게 이제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자는 게 민주당 안이었고 예. 한국당은 이 지원금만 그 지원금하고 학부모 부담금은 분리해서 처리를 관리를 하자는 하고 거죠. 그런데 이 지원금을 예. 임의로 썼을 때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지원금이니까 보조금이 아니라 지원금이니까 행정처분을 하게 하자. 원화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폐원 조치를 예. 시키나 이런 행정처분만 하자라는 차이가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은 예. 그럼 통합 관리하고 민주당 돈은 안처럼 섞고. 예. 섞어서 하는데 다만 이제 그 임의로 썼을 때 예. 형사처벌을 하자. 예. 행정처분은 약하니 형사처분을 하는데 2년 이하 2천만 원 벌금은 너무 높으니 예. 1년 이하 1천만 원 벌금으로 하자라고 해서 이 중재안이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이제 형사처벌을 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면 제정을 할 때는 당연히 유예 기간을 둬야 돼요. 그리고 소급해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 부칙들이 반드시 예, 있어야 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 유예가 되는 건데 예.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됐기 때문에 뭐 이거대로만 간다면 최장 330일 이후에 예. 이제 의결이 된다라고 해서 뭐 2년 후에나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좀 법원 통과에 거의 1년 그리고 유예가 좀 풀리는 기간이 또 1년에서 2년. 예, 뭐 평가가 박한데 저는 그것보다도 어쨌거나 이제 이 유치원들도 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거고 네. 그럼 2년 후에면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거니까 또 이 그 뭐 장래 학부모님들도 안심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중재안 정도가 적당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여야가 타협의 결과다. 이런 부분을 평가하신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제 관련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기사를 준비했는데 연관이 있는 듯도 합니다. 첫 번째 기사 여기 있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억대 연봉자가 72만 명이랍니다. 그래서 근로자 100명 중에 4명 꼴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년 사이 10%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은 3,519만 원.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전체적으로 억대 연봉자가 상당히 늘었다라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에 기사가 있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라지는 좋은 일자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스카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졸업생 취업률이 60%대를 기록하고 있다. 안 좋다는 거죠. 옛날에 과거에 비해서는. 내용도 있습니다. 대기업 채용 줄이고 일자리 2년 연속 감소. 눈높이 맞는 직장 들어갈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요. 비수도권 그리고 여성 취업률은 더 떨어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운 거는 명문대 출신도 마찬가지다.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군요. 자, 윤경호 의원님. 억대 연봉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 억대 연봉자는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조선일보가 다루고 있는 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헤매고 있는 거는 청년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자리의 양극화의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기사가 예. 대한민국 그러니까 일자리의 단면이 예.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스펙트럼으로 예. 쫙 펼쳐져 있는 기사 같아요. 예. 긍정적인 측면부터 얘기하자면 이 예. 역대 연봉자라는 거는 사실 일하는 거에 대한 대가. 그렇죠. 근데 이제 연봉이라고 하면 사실 소득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지금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는 근로소득 기준이거든요. 예. 사업소득이나 뭐 다른 소득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급여로만 따지면 예. 우리 사회에 억대 연봉 이상을 받는 사람들이 이만큼 있다는 거는 예. 그만큼 일하는 거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고 있다. 이른바 샐러리맨들이 많은 일을 하고 열심히 해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뭐 모습이에요. 그런 점도 있지만 또 예. 전문직 예. 또는 뭐 CEO 등등을 예. 포함해서는 예. 얼마든지 우리도 일반 평균 급여자의 뭐 20배에 가까운 예. 미국식의 그런 어찌 보면 좀 과도한 자본주의의 어떤 상징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이 샐러리맨으로서의 어떤 성공 사례 예. 이런 것들이 좀 일반화되거나 아니면 층이 넓어지고 있는 예.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인 점도 있는 거죠. 예. 반면에 눈을 돌려서 보면 예. 사라지는 좋은 일자리도 뭐 기사기는 기사입니다만 흔히 말하는 서울대, 뭐 연세대, 고려대 이런 스카이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66%밖에 되지 않는다. 이 기사의 뒷면에는요. 예. 저는 흔히 말하는 이 청년 실업률 얘기하면서 25% 정도의 체감 실업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 3명 아니면 4명 중에 1명은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는, 일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중에 숨어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저 기사의 끝에 있는 겁니다. 예. 구직 활동조차도 하고 있지 않은 이 수치는요. 이건 실업률에도 들어가지 않고 취업률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우리 사회의 아주 극단적인 저는 단면이라고 보는데 저 숫자가 줄어들어야 이 젊은 층의 취업 문제, 실업 문제 그리고 주변에 돌아다 보면 멀쩡하게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못 갖는. 물론 일자리를 못 갖는 거에는 자기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흔히 말하는 안정적이고 좋은 길게 갈 수 있는 직장만 찾는 뭐 그런 점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바로 저 숫자가 줄어들어야 사회가 제대로 가는 거다. 저는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찬현 교수님께서는 이 두 개의 경제 현상을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취업 얘기가 나오면 대학에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은 다 죄인 같은 심정이 체감을 됩니다. 하시죠? 아주 체감을 하고요. 정말 아무리 대학이 취업을 위한 그런 곳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취업률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공시적으로 되는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에 대한 선망 이런 것이 더 강화되는데 실제로 가봐도 이런 현실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취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원서 같은 것을 내는 이 절차나 이런 것들이 너무 까다로워서 기업 측에서 기업 위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영어 시험 같은 걸 요구하는데 보면 토익이나 토플이나 탭스나 아이엘츠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내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다르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면접이 그 면접이 보면 그 PPT 면접이라든가 임원 면접이라든가 굉장히 많고요. 무엇보다도 이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9월에 뽑는다고 하면 11, 12월 되다 지치겠군요. 보니까 지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가 많아야 되고 일자리를 얻는 과정이 좀 쉽고 단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게 아닌가 합니다. 다음 기사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군요. 암 환자 절반이 5년 넘게 생존. 그리고 평생 암 걸릴 확률은 3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암과 관련된 건강 상황인데요. 일반인과 비교한 생존율 70% 넘는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암이라는 병이 그렇게 무서운 병만은 아니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마지막 기사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군요. 배우 차주혁.
출소 2주 만에 또 마약 혐의 체포. 경찰 만취소란 신고에 출동을 해보니까 마약 검사 양성 반응입니다. 마약 때문에 감옥에 있다 출소했는데 2주 만에 또 체포가 돼서 영장 신청을 한다. 이런 안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겨울 최강의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전에는요,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근처까지 내려가고요. 낮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아침에 매일 경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